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호 대변인이 이해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어요. 횡재세 부분,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보고 네. 다음 이슈로 가죠.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 고통 분담, 연대 의식 이거에서 나타난 이제 정책적인 제안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눴던 이번 정부의 이제 난방비 지원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바우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조 가량 되는 추경을 제안을 했는데 이 재원이 지금 이제 뭐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거 아니냐, 추경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작년에 고유가 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물려서 그 돈으로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추경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횡재세라는 것이 뭐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이런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새로운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세금을 갑자기 바꾸는 것, 세금의 체계를 갑자기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유가 과정에서 아무리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기름을 생산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정유사들에게 그런 이익을 뭐 얻었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냐라는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차이,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손해를 봤을 땐 그럼 세금을 깎아줄 거냐, 이 부분까지도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좀 비판적인 회의적인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논의해볼 법한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전혀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아까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행운적인 요소에 결국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맥락인데, 행운적인 요소는 예측을 못하니까 행운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걸 만약 예측해서 내가 했으면 그건 투자 선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게 뭐 좀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예측하지 못한 행운으로 판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감성이나 어떤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니까 결국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행운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뭐 행운이라는 게 제가 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셔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관점에서 그 분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행운이 올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세금을 물리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횡재세는 상당히 사후적인 관점이에요. 아니, 저는 사후적으로 말씀드리는 고유가라는 그 환경에서 정유사들이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은 결과물로 명백하고,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얻었느냐도 사실 그 퍼센테이지로 산출해낼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치환해서 볼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구체적으로 좀 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아이디어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그냥 특정 기간보다 더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을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한계로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근데 이것이 뭐 한국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영국이나 뭐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재세라든지 아니면 연대기여금처럼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 그러니까 폭증 이익을 얻은 특정한 그 영역에서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기여금을 뭐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에 조금 더 환원하고 고통을 나눈다라는 취지의 정책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좀 토론할 수 있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아예 닫아두는 것보다. 말씀이 뜨거우셔서 이왕 말씀 뜨거워진 김에 내일 저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죠? 네.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내일 이재명 대표 무슨 말 할까요? 뭐 첫 번째는 그동안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고정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다라고 할 거고, 아마 이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나 편파성,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아마 강하게 검찰을 질타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예상되는 메시지를 들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문 대표님? 당연히 전혀 납득하지 못하죠. 뭐 이 같은 논리를 저희 이전에 이제 뭐 최순실 사태에 대입해서 본다면 방금 얘기하신 논리는 최순실 사태는 그냥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결국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신의 어떤 범죄 소명이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 한 일이다.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본인의 어떤 혐의가 드러나거나 뭐가 이런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드러날 혐의가 있었으면 뭐 벌써 뭐 다 드러났겠죠. 근데 사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거 아니냐 또는 질질 끄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진술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술 역시도 보면 뭐 이재명 대표와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술은 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다.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제3자가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까지 다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찾아내고 스모킹건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고 역량일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논박이 이어지는 것이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또는 직접적으로 뭐 대장동 일당과 직접 결탁해서 사업을 직접 예. 지시하고 직접 조종했다 아니면 승인했다 이런 예. 것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고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인은 이 사업에서 성남시의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그 이익을 가져갔는데 예. 이것이 과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나 아니면 뭐 인지 없이 이들이 특혜를 받고 정보를 얻고 이럴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이 결국 최종 보스, 최종 배우 아니냐라는 건데 그 스모킹건이 제가 봤을 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추측이잖아요. 관계성에 네. 대한 추측. 예를 들면 정진상, 뭐 김용 이 두 분이 오른팔 왼팔이니까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약간 이런 공방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아마 검찰의 수사에도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어요? 다 추측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진술만으로 증거가 인정되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진술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우선 한 사람의 증언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서로 일관되게.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결국 구속영장까지 나온 부분이 이런 서로 간의 진술이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물적 증거가 좀 더 있어야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돈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논조가 강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그걸로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할 때는 갑자기 민주당의 논조가 다르게 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뭐 얘기하신 바와 같이 뭐 이 수사가 내용이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정말 측근이신 두 분께서 연루가 되셨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몰랐으면 무능했던 거고 알았으면 공범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랐으면 무능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근데 범죄를 저지를 때 뭐 허락받고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정한 방식으로 결탁을 했고 그것을 예. 이재명 대표가 알지 못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치밀하게 했다면 대표는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순실 얘기 나오고 뭐 아마 성남FC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예.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대가성 청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논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최순실 씨 같은, 그러니까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단이 명백하게 사유화되고 있던 재단이었고,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의 재단이 아니었고,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남 시장으로서 당시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세금을
줄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돈을 좀 줄이고 운영비나 뭐 홍보, 세금,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유치를 했던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의 영역에서도 기업들은 어느 지역에 가나 다 민원이 있는데 예. 그 민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시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루된 기업들이 이야기했던 민원들이 마냥 뭐 성남 시민에게 나쁜 것이었느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 20년 동안 그냥 뭐 거의 버려뒀던 땅을 이제 용도 변경해주고 해서 두산 들어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하고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사실 어느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할 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셨던 이제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혐의점은 정말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성남FC가 원래 받던 기부금 금액이 그 이제 용지 변경을 해주고 나서 예. 정말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이제 기부금을 낸 사람이 그동안 이제 이게 의료 목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업 용지로 사용하지 못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몇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공연하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을 정말 몇 단계를 뛰어넘어 승인이 나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혐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직접 받지 않았어도 결국 이것이 있느냐인데, 저는 이제 이 지금 구속되어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측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그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만약 이분들이 대장동 일당한테 사기를 쳐서 뇌물을 뜯어낸 게 아니라면 예.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면 뭐 뇌물을 전달하면 예. 어떤 이익을 전달하면 우리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결국 이 두 분을 데리고 계셨던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가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방탄치기 위한 뭐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 얘기를 하다가 성남 FC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 얘기가 체포동의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격돌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원대님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과거에 뭐 국회에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몸싸움 하시고 이런 모습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 의식이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조금 이제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 제가 뭐 뒤에 따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적인 혐의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님께서 좀 잠깐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예.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 80조라는 게 있어서 예. 어떤 뇌물이나 뭐 이런 걸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서 이제 혐의가 기소가 되면 예. 그 당직을 물러나도록 원래 되어 있어요. 예. 민주당 스스로 만든 당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작년에 갑자기 추가 조항을 달면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예. 뭐냐면은 뭐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뭐 윤리위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제고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기소될 상황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재발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당시에 당원 80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구 조항 같은 거를 좀 붙인 거죠. 그러니까 당원 80조 자체를 원래는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당내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붙인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근데 일단 뭐 기소되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사실 이상민 이제 우리 당 이상민 의원님이신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그 취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인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당에 좋지가 않고, 그리고 대표가 정말 실질적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는 또 국면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라는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뭐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소는 뭐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 될 수 있지만 구속 같은 경우에는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또 한쪽에선 반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연 검찰의 기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모킹 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장기화되고 당이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요. 문 대변인께서 저 민주당의 당원 80조도 공부해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예견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데 정말 뭐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 내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딱 잘라서 브리핑하고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언론인들한테 공지하고, 나경원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 윤심을 오히려 거슬렀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다른 당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특별한 호감도 없지만 좀 정당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이럴 거면 그냥 야당 그 과거에 그냥 총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데 또 나경원 의원께서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용감하셨으면은 나가셨겠죠. 그러니까 용감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내려놓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외부 압력에도 꺾이지 않고 국민들 믿고 좀 과감하게 나섰으면 나경원 정치인 나경원의 인생에 이막이 열렸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갑작스런 퇴장과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 수준의 안타까운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바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 내용이라서 동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로 덧붙일 내용이 없는데, 저도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의원님께서 그동안 이제 정치 인생을 쭉 보면 항상 어떻게 보면 주류에 편입되어 계셨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입니다. 주류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핍박받아본 경험이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견뎌내고 용감하게 선언하셨으면 이번 선거 결과와는 달리 나 의원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쇄신되고 정치인의 제 이막이 열렸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나 의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선택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 전 의원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출사표 던질까요? 저는 이제 애초에 저희 이제 전당대회 룰 변경 때부터도 결국에 이제 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고 내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감정도 좀 상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려나 어쩌려나 저희도 막 예측을 설왕설래 했는데 결국엔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나오신다고 해도 뭐 유승민 의원 본인에게도 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지 않을까. 박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김 빠진 콜라 같은 존재가 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께서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소구력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이 결정하는 타이밍이 늦으셔서 본인의 별의 순간을 늘 남들에게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나경원 의원이 사실 갑자기 비윤 주자로 막 떠오르면서 유승민 의원은 잊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나경원이 가고 내가 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박수를 쳐줄까 생각하면 냉정하게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두 분이 어떤 인정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